서울의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 어깨를 맞대고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해질녘의 희미한 빛이 좁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강유진은 마지막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시장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와 따뜻한 두유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특수부대에서 10년간 훈련받은 그녀의 몸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낡은 철제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희미한 기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거실과 낡은 살림살이가 그녀를 맞았다. 이곳이 그녀가 나고 자란 집이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조국의 작은 일부였다. 누구, 유진이니? 안방에서 어머니 박순희 여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병색으로 창백했고 손은 차가웠다. 엄마, 또 약 안 먹었지?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약봉지를 뜯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무기를 다루던 그녀의 손은 어머니를 보살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이 되었다. 일찍 왔네. 네 동생 민우는 아직 학원 끝날 시간 아닌데?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났어. 엄마 좋아하는 약과 좀 사왔어. 이따 민우 오면 같이 먹자.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일이란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비밀 휴가였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부대에 간신히 허락을 구해 한 달의 시간을 얻었다. 그녀의 임무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 그 어떤 작전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임무였다. 그녀의 방은 10년 전 그녀가 입대하기 전 모습 그대로였다. 낡은 책상, 빛바른 벽지, 그리고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늠름한 검은 베레모를 쓰고 동기들과 함께 웃고 있는 특전사 강유진 중사의 앳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이자 현재인 그 모습을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막연히 해외 파견 근무를 하는 공무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동생 강민우가 돌아왔다. 헌 교복 차림의 소녀는 누나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누나, 오늘 일찍 왔네. 숙제는 다 했고? 당연하지. 누나, 근데 누나는 무슨 일 하길래 그렇게 힘이 세? 지난번에 내가 낑낑 개던 쌀자루도 번쩍 들고. 민우의 순진한 질문에 유진은 물을 썰던 칼을 잠시 멈췄다. 그녀의 칼질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소리, 마치 기계와도 같았다. 그냥 회사에서 체력 단련을 많이 시켜서 그래. 저녁 식사는 단출했다. 하지만 유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찜은 깊은 맛이 났다.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모여 앉았다. 어머니는 딸이 해준 밥을 먹으며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이 끓여준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앞으로 내가 매일 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쉬기만 해. 그녀는 어머니의 밥그릇 위에 가장 부드러운 두부 조각을 올려주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유진아, 엄마, 내일은 백화점 출근해야 할 것 같아. 계속 쉴 수만은 없잖니.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쉬라고 했잖아. 내가 있잖아, 엄마. 네 월급만으로 우리 셋이 어떻게 살아. 민우 학원비도 내야 하고. 괜찮아. 나가서 그냥 바닥만 좀 닦고 오는 건데 뭐. 무리 안 할게. 어머니는 럭스 갤러리아 백화점의 야간 청소부였다. 유진은 그 사실이 늘 가슴 아팠다. 그녀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았지만 대부분은 기밀 유지를 위해 묶여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그녀가 당장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돈은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 날 저녁 결국 어머니는 일을 나갔다. 유진과 민우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따뜻한 유자차를 보온병에 담아 백화점으로 향했다. 럭스 갤러리아 백화점은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명품관의 거대한 쇼윈도 너머로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과 옷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유진과 민우는 직관 통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곧 1층 명품관 구역의 바닥을 닦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허리를 숙인 채 묵묵히 대리석 바닥 위를 밀대로 밀고 있었다.
그 넓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고단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백화점 정문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냐 요란하게 들려왔다.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한 무리의 여자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최선주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상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거만한 표정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 지금 막 쇼핑 끝났어. 글쎄, 비서가 차를 늦게 가져온다잖아. 짜증나게. 어머니 박순이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길을 비키기 위해 몸을 옆으로 틀었다. 하지만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던 최선주가 그녀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녀의 물통을 발로 치고 말았다. 철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물통이 넘어지며 약간의 잿빛 구정물이 최선주의 새하얀 실크 원피스 아랫단에 튀었다. 아주 작은 얼룩이었다. 하지만 최선주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시선이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찬 채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아줌마, 지금 내 옷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눈은 뒀다 뭐해? 어머니는 완전히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최선주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수백만 원짜리 원피스가 더러워졌다는 사실보다 감히 한낱 청소부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더 격분한 듯 보였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이게?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바닥을 닦아도 못 버는 돈이야. 그녀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선주의 친구들도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 선주야, 어떡하니? 저거 이번 시즌 한정판 아니야? 아줌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똑바로 안 다녀? 어머니는 거의 울상이 되어 빌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세탁비를 물어드리겠습니다. 세탁비? 최선주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이 옷은 이제 못 입어. 버렸다고. 당신이 이 옷값을 전부 변상해야겠어. 당장 매니저 불러와. 이딴 무식한 아줌마를 쓰는 백화점이 어디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유진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단단히 쥐어졌다. 동생 민우는 겁에 질려 누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잠시 후 백화점 매니저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최선주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그녀가 이 백화점의 VVIP 고객이자 남편이 잘 나가는 IT 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최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당신 눈에는 안 보여? 이 아줌마가 내 옷을 이 꼴로 만들어놨잖아. 당장 저 아줌마 해고하고 내 옷값 변상시켜.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VVIP 고객의 분노 앞에서는 어쩔 수 도리가 없었다. 박 여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최선주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가장 잔인한 요구를 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디 서서 고개만 까딱거려? 그녀는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무릎 꿇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 말에 그곳에 있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최선주의 친구들조차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최선주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백화점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다. 엄마! 옆에서 지켜보던 민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서러움에 떨렸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일자리를 생각했다. 그녀의 무릎이 아주 천천히 굴욕을 향해 굽혀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침묵과 인내가 단 하나의 차가운 분노로 응축되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평범한 여동생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전장의 지휘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발이 소리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앞으로 내디뎌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백화점 1층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 모든 소음이 증발하고 오직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최선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 정적을 메아리처럼 울렸다. 무릎 꿇어. 박순희 여사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듯 고정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살을 내는 듯한 수치심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아들 민호의 학원비와 딸 유진의 용돈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들 민호의 울음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다. 괜찮다, 괜찮다. 그냥 잠깐만, 아주 잠깐만 눈 감으면 지나갈 것이다. 그녀의 낡고 지친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향해 아주 천천히 천근만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어깨 위로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손 하나가 가만히 내려앉았다. 그 손은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는 무언의 명령처럼 어머니의 몸을 굳건히 지탱했다. 박순희 여사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딸 강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무릎을 꿇으려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 조용한 행동 하나가 최선주가 만들어낸 굴욕의 무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누구야, 넌? 자신의 명령이 거부당하자 최선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위아래로 유진을 훑어보았다. 낡은 티셔츠에 청바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이었다. 유진은 최선주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하얗게 질려있는 백화점 매니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매니저님. 네, 손님. 이 분의 드레스 가격과 세탁 비용을 알려주시죠. 저희가 전액 배상하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히 처리해 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굴욕과 사죄의 문제를 손해와 배상이라는 지극히 사무적인 문제로 전환시켜버린 것이다. 최선주가 원했던 감정적인 지배와 굴복의 무대는 이 젊은 여자의 논리적인 한마디에 힘을 잃기 시작했다. 최선주는 자신의 연극이 방해받자 더욱 격분했다. 그녀가 유진 앞으로 다가서며 소리쳤다. 어디서 끼어들어? 내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네가 뭔데 나서? 유진은 그제야 최선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분의 딸입니다. 그녀는 그 이상의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할 뿐이었다. 그 태도는 최선주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다. 딸? 어쩐지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배운 것 없는 것들끼리 똑같아. 너도 네 엄마처럼 남의 귀한 물건에 흠집 내는 게 취미인가 보지?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자신의 뒤에 숨은 동생 민우의 손을 잡아주며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어머니는 이미 사과하셨습니다. 저희는 배상할 의사를 밝혔고요. 무릎을 꿇는 것은 그 어떤 법적, 민사적 절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변호사처럼 정확하고 군인처럼 단호했다. 감정적인 비난에 이성적인 사실로 맞서는 그녀의 모습에 최선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논리로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최선주는 더욱 원색적인 인신공격으로 방향을 틀었다. 꼴을 보아하니 너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이걸 갚는다고 큰 소리야. 네 엄마랑 같이 평생 바닥이나 닦을 주제에.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이성을 잃은 최선주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이 유진의 뺨을 향해 날아오는 듯했지만 실제 목표는 유진의 뒤에 있는 어머니 박순이었다.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이었다. 순간 유진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싸움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저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최선주의 손이 어머니에게 닿기 직전 유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
최선주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유진의 손은 작았지만 그 소나기 힘은 마치 강철 바이스와도 같았다. 최선주는 자신의 손목이 부서질 듯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유진의 손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최선주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눈앞에 이 젊은 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진은 최선주의 손목을 쥔 채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살기가 서린 빙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최선주의 귓가에만 들릴 만큼 낮고 섬뜩했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당신.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오늘 당신이 누구의 어머니를, 누구의 가족을 건드렸는지 내가 당신 평생에 걸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유진은 말을 마치고 잡고 있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최선주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고통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최선주의 하얀 손목에는 유진의 손가락 자국이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최선주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넋이 나간 어머니와 동생을 품에 안았다. 엄마, 민우야, 가자, 집에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딸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유진은 한 팔로 어머니를, 다른 한 팔로 동생을 감싼 채 그 굴욕의 현장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경악어린 시선과 멍하니 서서 자신의 손목만 내려다보는 최선주,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매니저가 남겨졌다.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 속을 걸어 나오며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희뿌연 연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너머 자신이 지켜야 할 조국의 진짜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맹세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한 저 여자에게 군복의 명예가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겠다고. 폭풍의 눈은 이제 조용히 그 목표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낡은 버스의 덜컹거림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강유진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강민우는 누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작은 섬과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억눌려 있던 긴장이 퍼져나왔다. 어머니 박순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 겪은 일은 그녀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엄마,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아들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수프를 가져다 달라고만 안 했어도. 아니야, 민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딸 유진을 보았다. 유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오늘 일 그냥 잊어버리자. 우리가 힘이 있니, 돈이 있니.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응? 어머니의 말은 유진의 가슴에 박힌 비수였다. 그것은 체념이었고 평생을 약자로 살아온 사람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와 동생을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다. 따뜻한 물소건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놀란 동생을 진정시킨 뒤에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어둠, 그리고 침묵. 유진은 침대 가랑자리에 걸터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손이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동료를 구하고 국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훈련된 손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손은 늙고 약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실패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그녀의 임무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휴가를 나온 지금, 군복을 벗은 지금 그녀는 가장 중요한 전장에서 패배했다. 어머니가 굴욕을 당하는 그 순간 그녀 안에서 폭발한 분노는 훈련된 군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저 무력한 딸의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뒤집어 놓은 낡은 액자에 닿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바로 세웠다. 사진 속에는 5년 전의 강유진이 있었다. 지옥주라 불리는 특전사 생존 훈련을 막 마친 직후였다. 온몸은 갯벌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극도의 피로로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칠흑 같은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해안의 갯벌. 유진은 차가운 진흙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체온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며칠째 계속된 훈련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잠식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부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한철호 주임원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전투 식량에 있던 뜨거운 물을 부은 발열팩을 그녀의 전투복 안에 넣어주었다. 희미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힘든가? 한 원사가 낮게 물었다. 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한 원사는 비를 맞으며 그녀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적은 언제나 너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한다, 강중사. 그건 네 체력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기술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건 바로 네 마음, 네 감정이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폭풍우 속 등대처럼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특히 네가 지켜야 할 것들, 가족, 동료, 국가, 적은 바로 그곳을 파고들며 너를 흔들려 할 것이다. 분노는 가장 다루기 힘든 무기다. 통제하지 못하면 네 자신을 베게 되지. 네 분노를 연료로 만들어라. 차갑게 그리고 정밀하게. 그것이 진짜 특전사의 힘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강중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다. 절대 잊지 마라. 한철호 원사의 목소리가 5년의 시간을 넘어 그녀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유진은 액정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백화점에서 분노를 터뜨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었다. 한낱 필부에 불과한 최선주 같은 자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족을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깊고 긴 숨을 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분노, 죄책감으로 흔들리던 동공이 이제는 하나의 목표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분노는 연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사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닌 냉철하고 정밀한 군사 작전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유진 소령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부터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생각이었다. 작전명 여왕의 눈물. 그녀의 방은 이제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군용 등급의 암호화된 노트북과 여러 개의 대포폰 그리고 각종 소형 정보 수집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목표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었다. 목표물 프로필, 이름 최선주, 초이 선주, 특징 과시욕이 강함, 물질 만능주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유진은 최선주의 SNS 계정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다. 해시태그 강남 사모님 라이프, 해시태그 쇼핑스타그램, 행복. 모든 것이 거짓된 허영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유진은 그 허영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약점임을 직감했다. 다음, 그녀는 남편, 이노바테크의 대표. 유진은 군 내부의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의 높은 보안 등급은 민간인 사찰이 아닌 국가안보 연관 인물에 대한 정보 조회를 허용했다. 그녀는 이노바테크가 최근 몇 년간 의심스러운 국방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찰 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최선주의 개인 계좌에서 매달 거액의 11조 헌금이 빠져나가는 한 대형 교회의 기록, 그리고 그 교회의 주요 후원 기업 명단에는 방위산업체와 연관된 여러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돈 세탁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유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교회의 재정장부, 이노바테크의 숨겨진 회계자료, 그리고 최선주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복잡한 선과 숫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히며 거대한 부패의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들의 부는 정당한 성공의 대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혈세를 빼돌리고 불법과 탈법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다. 목표물의 약점은 명확해졌다. 그들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와 평판이라는 얇은 유리였다. 그 유리를 깨트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유진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효과적인 공격 시점과 장소, 그것은 적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이어야 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리고 완벽한 무대를 찾아냈다. 한 달 뒤 최선주가 직접 주최하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자선 갈라 디너쇼.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며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총집결하는 그녀의 사교계 활동의 정점을 찍는 행사였다. 위선자들이 자신들의 선함을 과시하기 위해 벌이는 가장 역겨운 파티. 그곳이 바로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계획이 완성되자 유진은 대포폰을 들고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부대, 사이버전 및 정보분석팀의 후배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에게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암호처럼 간결했다. 불사조, 여기는 독수리, 목표 프로파일링 완료, 잠재적 취약점 식별, 좌표 X, 시간 Y에 소포 배달 필요, 정보 검증을 위한 자산 지원 요청한다. 수화기 너머에서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가 돌아왔다. 독수리, 요청 접수, 대기하라. 전화를 끊고 유진은 노트북을 덮었다. 작은 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독할 만큼 평온했다. 더 이상 분노에 찬 딸은 없었다. 오직 임무 완수를 눈앞에 둔 냉철한 특전사 소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강유진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의 세상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완벽한 딸이었다. 매일 아침 어머니 박순희를 위해 영양이 가득한 죽을 끓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동생 민우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었다. 그녀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났다. 누나, 이거 봐. 나 이번 시험에서 10점이나 올랐어. 잘했네 우리 동생. 유진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은 차갑고 비정하게 변했다. 그녀의 작은 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본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암호화된 노트북을 켜고 또 다른 세상에 접속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표물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냉혹한 특전사 소령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듯 움직였다. 화면에는 최선주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이노바테크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 유령 회사를 통한 탈세 정황, 그리고 정계 로비 의혹까지. 그들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부패라는 시한폭탄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유진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차가울 때, 가장 정밀하게 실행해야 하는 법이었다. 그녀는 최선주의 약점이 돈이 아니라 명예와 과시욕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렇기에 그녀를 무너뜨릴 무대는 법정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이어야 했다. 그녀는 최선주가 주최하는 자선 갈라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행사가 열릴 호텔의 전체 설계도, 보안 시스템, 초청 인사 명단, 그리고 행사 당일의 미디어 취재 계획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동료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패키지 준비 완료, 배송 좌표 지정 바람.
유진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좌표 지정 완료, 작전 실행일에 맞춰 배송. 그녀가 준비한 패키지는 최선주 부부가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 파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패키지 상자를 열어볼 무대와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뿐이었다. 작전 실행일이 다가올수록 유진의 일상은 더욱 대조적으로 변해갔다. 낮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뜨개질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딸의 따뜻한 보살핌에 행복해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아, 그날 백화점 일 때문에 혹시 무슨 일 만들고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라니 엄마, 그냥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들인데 괜히 네가 나섰다가 다칠까 봐 엄마는 걱정이 돼.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 담긴 두려움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웃었다. 걱정 마 엄마, 나는 이제 괜찮아. 다 잊었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어머니의 꺾이려던 무릎, 동생의 울음소리, 그리고 최선주의 잔인한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심장에 새겨진 문신과도 같았다. 갈라쇼가 열리기 며칠 전 유진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자선단체의 이름으로 최선주가 주최하는 갈라쇼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다. 최선주는 당연히 기뻐하며 기부금을 받았다. 하지만 기부금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 기부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 지정한 특별 게스트 3분을 행사 당일 가장 중요한 헤드 테이블에 배정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거액의 기부금 앞에서 최선주는 그 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그 특별 게스트의 명단을 확인했다. 박순희, 강민우, 그리고 보호자 강효젠. 최선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천박한 청소부 가족을 자신이 주인공인 파티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사실이 불쾌하게 짝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기부금은 받았고 언론에도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거액의 기부답지라는 기사가 나간 뒤였다. 그녀는 이를 갈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순희 씨라는 분 연락처 좀 알아봐. 잠시 후 유진의 집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억지로 꾸며낸 듯한 가식적이고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선주였다. 아, 박순희 여사님 되시죠? 저 최선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여사님 가족을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싶어서요. 익명의 후원자분께서 여사님 가족을 강력하게 추천하셨답니다. 저희 자선 행사는 워낙 포용력이 높아서 여사님 같은 분들도 환영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친절을 가장한 교묘한 경멸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당황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귀한 자리에... 사양하지 마세요.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최선주는 자신의 말을 마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그 지옥 같은 여자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엄마, 무슨 전화야? 그 백화점에서 만났던 그 사모님인데 자선 파티에 우리를 초대한대. 유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가야지, 엄마. 뭐? 우리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니? 나는 무서워서 못 가. 가야 해.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 사람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줘야 해. 그녀는 동생 민우를 보았다. 민우 너 갈 거지? 가서 누나랑 엄마 지켜줘야지.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누나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갈라쇼 당일 저녁.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에서 세 식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이 미리 준비해둔 새 옷들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격 있는 옷들이었다. 어머니는 낯선 옷이 어색한 듯 연신 거울을 보았다. 유진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냥 평소 입던 옷 입고 가면 안 될까? 안 돼. 유진은 어머니의 뒤로 다가가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께 선물했던 소박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목걸이를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었다. 거울 속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의 고단함 속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유진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오늘은 허리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엄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분이니까.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검은색의 심플한 드레스. 그녀의 단련된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치 한 벌의 군복과도 같은 옷이었다. 세 식구는 현관문 앞에 섰다. 문 밖에서는 그들을 심판의 무대로 데려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이 문고리를 잡았다. 연극의 막은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루미너스 홀은 인간의 허영심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결정체처럼 보였다. 수백 개의 촛불과 크리스탈 장식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최고급 샴페인의 거품처럼 공간을 부드럽게 채웠다. 대한민국의 0.1%라고 불리는 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와 은밀한 계산이 교차했다. 강유진과 그녀의 가족이 연회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모든 소음이 순간 먹는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근한 멸시가 섞여 있었다. 이 화려한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박순희는 긴장으로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동생 민우는 누나의 등 뒤에 반쯤 몸을 숨겼다. 오직 유진만이 꼿꼿한 자세로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드레스는 장식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오늘 밤의 주최자인 최선주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선 행사의 주최자다운 인자하고 너그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아이고, 와주셨군요, 박순희 여사님. 누추한 파티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는 누추한 파티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자신의 부와 위상을 과시했다. 그녀는 유진의 가족을 자신의 자비심을 뽐내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자, 이쪽으로 안내해드리죠. 헤드 테이블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분들만 모시는 자리랍니다. 최선주는 보란듯이 그들을 연회장의 가장 중앙, 가장 높은 단상 위에 헤드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회의원과 대기업 총수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등장한 초라한 행색의 세 사람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최선주가 계획한 두 번째 굴욕이었다. 사자울이 한가운데 양들을 던져놓고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즐기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어머니와 동생의 의자를 직접 빼주며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주변의 인물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 최선주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조명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연회장은 조용해졌다. 그녀의 연설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기업인의 책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가족이 앉은 테이블을 향해 손짓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런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칭찬을 가장한 완벽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가족을 자신의 자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객석에서는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최선주는 그 박수 소리를 만끽하며 연설의 절정으로 향했다. 저와 제 남편이 이끄는 이노바테크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테이블 아래 강유진이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패키지 배송 시작. 최선주의 연설이 한창이던 무대 뒤의 거대한 스크린이 찌직하는 소음과 함께 갑자기 검게 변했다. 이노바테크의 화려한 로고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최선주가 당황하며 무대 뒤를 돌아보았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최선주 명의의 유령 회사 계좌에서 어느 교회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었다. 저게 뭐야?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화면은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의 파형이 화면에 나타나며 음성이 흘러나왔다. 윤태수 회장이 정부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며 국방사업권을 따내려는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연 회장 전체에 울려타졌다. 다음 화면, 최선주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 탈세와 횡령의 흔적들이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한 달 전 럭스 갤러리아 백화점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선주가 박순희 여사의 멱살이라도 잠을 듯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날카롭게 연회장 전체를 뒤덮었다. 무릎 꿇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조금 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며 연설하던 위선자의 민낯이 완벽하게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최선주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다. 남편 윤태수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기술팀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무장한 경찰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은 정장 요원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연 회장을 통제했다. 선두에 선 수석검사가 무대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그는 최선주가 떨어뜨린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다. 지금부터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대 아래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윤태수와 무대 위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최선주를 향해 말했다. 윤태수 씨, 최선주 씨, 두 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선주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거짓말이야. 그러다 그녀의 눈이 헤드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유진의 가족을 발견했다. 모든 분노와 원망이 한 곳으로 쏟아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저것들 짓이야. 저 거지 같은 것들이 저주를 퍼부은 거라고.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이목이 다시 한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강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무대 위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대 위의 수석검사가 천천히 고개를 졸렸다. 그의 시선이 연 회장을 가로질러 강유진을 향했다. 그는 유진을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은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요란한 선언도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편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임무 완수를 알리는 조용한 신호였다. 작전의 설계자와 그 작전의 집행자 사이에 오가는 완벽한 교감이었다. 유진은 그 신호를 받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아수라장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굳어있는 동생의 등을 감쌌다. 엄마, 민우야, 이제 가자. 다 끝났어. 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연 회장을 가로질러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위험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뒤로하고 경악에 찬 상류층의 얼굴들을 지나 마침내 수갑이 채워지는 최선주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유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너져 내린 최선주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최선주의 눈에는 공포와 혼돈,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그 지옥 같은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심판은 끝났다. 갈라쇼의 밤이 지나가자 세상은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최선주와 이노바테크의 추악한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자선 행사를 기만극으로 만든 재벌 부부, 국가 방위 사업 비리 연루 의혹, 그들이 쌓아올린 명예의 탑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 흩날렸다. 하지만 폭풍의 눈이었던 강유진의 집은 역설적이게도 고요했다. 세 식구는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최선주 부부가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 박순희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전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이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폭풍의 설계자였다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유진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은 거니?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한테 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해? 어머니에게 최선주 부부는 여전히 감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였다. 동생 민우는 달랐다. 소년의 눈은 경외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누나가 마치 영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느껴졌다. 누나, 진짜 멋있었어. 그 아줌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 봤어? 대박이었어.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아들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유진이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어머니와 민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티셔츠 차림의 평범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잡힌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금빛으로 빛났고 가슴에는 그녀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받아온 훈장들이 달려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압도적인 위엄과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 앞에 군인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섰다. 엄마,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내 직업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 나는 해외 파견 근무를 하는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가리켰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소속 강유진 소령이야. 내 임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일이야. 어머니 박순희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딸이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특전사, TV에서나 보던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군인들. 어떻게? 지난 한 달 내 휴가는 공식적인 휴가가 아니었어. 엄마를 지키고 최선주 부부와 그 배후 세력의 국가 안보 위협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었어. 그날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은 내게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의 도발 행위였어.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겪어온 치열한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군복을, 그 위에 달린 훈장들을, 그리고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딸의 어깨에 달린 차가운 계급장 위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이 무거운 걸 평생 어깨에 지고 살았구나, 내 딸.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안함과 안쓰러움과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고 깊은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딸을 힘껏 끌어안았다. 딱딱한 군복의 감촉 너머로 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민우도 다가와 말없이 누나와 엄마를 함께 껴안았다. 작은 다세대 주택의 거실에서 세 식구는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비밀과 상처가 그 침묵의 포옹 속에서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세사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최선주 부부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연일 화제가 되었고 그들의 몰락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교본이 되었다. 유진의 휴가도 끝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민호는 누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여기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의 오랜 스승이자 특전사의 살아있는 전설인 한철호 주임원사였다. 그는 군복 차림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어머니 박순희는 딸의 직장 상사 방문에 몹시 긴장했지만 한 원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유진과 함께 집 앞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님은 좀 어떠신가?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한 원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본론을 꺼냈다. 강소령, 이번 임무 완수 정말 훌륭했네. 사령관님께서도 크게 칭찬하셨어. 자네의 대담함과 정밀한 작전 설계 능력은 우리 군 전체에 귀감이 될 걸세. 그는 품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자네의 소령 진급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보직명령서일세. 해외 파병 특수임무대대, 그곳의 부대대장으로 자네를 추천했네. 자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일 거야. 그것은 모든 군인이 꿈꾸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유진의 군 경력의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유진은 명령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지난 10년간의 군 생활이 스쳐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침투하던 기억, 동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기억, 그리고 군복에 새겨진 태극기를 보며 조국을 맹세하던 수많은 순간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한 원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다. 원사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지난 10년간 제게 주신 모든 가르침과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보직 명령서와 함께 자신의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를 조용히 한 원사에게 내밀었다. 저는 오늘부로 군을 떠나려 합니다. 한 원사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 깊고 지혜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저는 지난 10년간 국가라는 이름의 더 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진짜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제 저곳에 있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 창문을 향했다. 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햇살 아래에서 제 가족과 함께 웃는 평범한 딸이자 누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 원사는 말없이 그녀가 내민 명령서와 인식표를 받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섰다. 그리고 그는 부하에게가 아닌 한 명의 자랑스러운 후배에게 마지막 거수 경례를 붙였다. 조국은 강소령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걸세. 고생 많았네.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몇 달 후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난 경기도의 한적한 교회,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전원주택이 들어섰다. 유진이 그동안 모아온 돈과 퇴직금으로 마련한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봄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어머니 박순희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모습으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동생 민우는 대학생이 되어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집을 찾아와 마당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 강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군복도 날카로운 드레스도 아닌 편안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텃밭 가꾸는 것을 돕다가 동생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외로운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햇살 아래 가족과 함께 웃는 한 사람의 딸이자 누나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가장 위대한 전리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하고도 찬란한 행복이었다.